안녕하십니까. 캐드 그래픽스 CNGTV 지식교육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영식의 강의마당 21강으로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PLM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거는 상당히 좀 많고 다른 때보다도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전편과 후편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오늘 하여튼 시간이 1시간 동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이 쓰는 말은 아니고, 제가 몇 개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나 뭐 엔지니어링 4.0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를 해봤는데, 오늘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PLM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2016년에는 화두가 있죠. 몇 개가 화두를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 화두를 하나하나 좀 강의를 해봤는데, 우선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화두, 그런 것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뭐 인더스트리얼 IoT, 뭐 이런 것들이 화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요새는 이제 국회나 뭐 세미나나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책도 많이 나오고, 정작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거에 내가 4차 산업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4차 산업이다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커다란 것의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주위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도 공부를 하고 막 이러지만, 4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코어를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그 주변에 비즈니스적인 거나 어떤 뭐 이런 돈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017년에는 저는 적어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는 이렇게 보따리를 퍼뜨려 놨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예가 없다면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식어가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뭐 IoT도 그렇고 인더스트리얼 4.0도 그렇고 4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얘기는 맞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뭐 앞으로 이럴 거다, 뭐 준비해라, 뭐 이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럼 내 분야에서는 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LM 부분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부분, 그러니까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히 쉽지 않은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쉽지 않죠. 그래서 엔지니어링과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오늘 오신 분들도 자기 자신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는 모델 기반의 제품 개발, 제품 해석,
제품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도 많고 그것이 가장 여지껏 각 분야에 나온 것의 가장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제품 개발 환경에서 스마트 공장과 상호 운용성이 맞아야 됩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따로 하고 어떤 PLM이나 엔지니어링이 스마트 공장에서 쓸 수 없는 것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요즘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죠. 요즘의 패러다임은 엔드 투 엔드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서부터 생산까지 스트림리스로 가야지, 엔지니어는 이렇게 잘 해놨는데 스마트 팩토리와 운영성에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도태되거나 사람들이 피하겠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스마트 제품의 개발에 대한 제품 정보 관리와 프로세스는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한번 굉장히 몇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쓰는 용어도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 중에 요즘에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가트너라는 컨설팅 회사는 일찌감치 IT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감을 잡았어요. 이 사장이나 부사장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컨설팅이나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에는 82%의 매니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미래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상위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얼 4.0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 4.0 또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저는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또한 이제 엔지니어링 4.0의 본질은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인 디지털 변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고, 제품 개발 핵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저는 PLM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PLM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어떤 새로운 또 진화 과정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의 예측인데, 틀리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디지털 사회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 안에는 디지털 경제도 있고 디지털 산업도 있고 디지털 문화도 있겠죠. 모든 것의 사회 영역에 인사나 어떤 하다못해 무슨 술자리도 아마 어떤 디지털적인 요소가 들어갈 것 같아요. 방송, 연예계, 어떤 그런 모든 분야의 디지털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디지털 사회는 조금 정보화 사회와 조금 다르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정보화 사회는 어떤 IT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지원 부서였는데, 디지털 사회에서의 핵심은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고 디지털 자체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가 생성하는 가상현실과 피지컬 세계, 물리 세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지만 디지털 사회에서는 컴퓨터의 가상 세계와 현실의 물리 세계가 이렇게 더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은 통합되고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분간을 못하게 합쳐지는 거죠. 거의 합쳐지는 사회가 디지털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걸로 합쳐지는 사회가 아무래도 디지털 사회의 피크가 되겠죠. 아직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이제는 사회가 보통 2014년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2017년이면 벌써 3년?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곳곳 사회에 침투가 된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사회의 그 가장 공헌자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디지털 사회를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마 그 디지털 자동차, 커넥티드 카나 뭐 이런 거가 나왔을 때 더 이제 심화되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디지털 사회의 중심에는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4.0, 4차 산업, 산업용 인터넷, 사물 인터넷, 가상 물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과 인더스트리얼 4.0을 막 혼합해서 쓰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용어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변혁으로 위한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4.0은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독일 제조업 전략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 인더스트리얼 4.0을 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에 맞게 이제 막 변형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인더스트리얼 4.0은 제조업 중심, 아직은 제조업 중심이죠. 이게 뭐, 그 연예계나 뭐 의료계 이런 데 이제 점점 더 펴지겠지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거는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업도 있고, 뭐 연예계도 산업입니다. 이게 뭐 음반계, 뭐 어떤 영화계 이런데 모든 데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먹고 사는 거가 그만큼 경제나 우리에게 굉장히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제가 좀 이름을 쳐봤어요. 디지털 제품이라는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것이 IoT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 제품일 수도 있고 그 뭐 어떤 데는 스마트 커넥티드 스마트 제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IoT는 사실은 그 중에서 그냥 그 인터넷의 연결 부분을 하는 서비스라는 뜻이지 이게 제품은 아니죠. IoT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엔지니어링이나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걸 저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4.0은 인더스트리얼 4.0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나 CPS의 상호 운영성에 중심을 둔 엔지니어링을 저는 엔지니어링 4.0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거나 디지털 제품, 디지털 엔지니어링 4.0은 제가 쓰는 말이고 뭐 위에서 말한 4차 산업혁명이나 인더스트리얼 4.0은 일반적으로 모두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프로덕트가 있고 동력을 가진 프로덕트가 나왔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가 나온 거죠. 그 디지털 프로덕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제품 환경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제품이나 커넥티드 스마트 프로덕트, 저는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개발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봅니다. 지금 PLM이라는 거는 그 디지털
4차 산업이나 디지털 인더스트리 4.0이 오기 전에 만들어진 패러다임으로 제품이 나온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나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PLM이나 엔지니어링이냐고 저는 이제 오늘 자문을 해보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롭게 진화해야 된다라는 거가 오늘 시간에 어떤 결론이죠. 잠정 결론이죠. 그러면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제품에는 기존에 있는 거와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세 분야를 크게 대분해서 하나는 하드웨어. 옛날에는 하드웨어 팔고 끝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하드웨어 딱 팔고 끝나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이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좀 더 크게 말하면 하드웨어에 상응하는 어떤 전략이나 마케팅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임베딩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임베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 서비스. 이 스마트 커넥티드 스마트 프로덕트를 컨트롤하고 센서에게 해서 인터넷 서비스로다가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나 AI나 이런 거와 연결돼서 하는 그런 인프라를 인터넷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 IoT인 거죠. 인터넷 오브 싱. 근데 인터넷을 안 쓰고 다른 거를 쓰면 또 그것도 IoT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머신 투 머신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걸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환경이 이걸 동시에 개발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PTC의 싱웍스인가 그런 제품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가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멘스나 GE에서도 이런 거와 굉장히 많은 걸 하겠다. 다소 역시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죠. 모든 회사가 준비하는데 앞으로는 이거가 시간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거에 맞춰서는 준비를 하겠지만 오는 거는 확실한 거죠. 이걸 동시에 개발할 때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디스플린을 사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죠. 하다못해 나중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어떤 집 곳곳에 스마트홈,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디지털 가치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싱은 또 다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체가 내가 이런 디지털 제품을 만들 때 이거를 간과한다 하면 굉장히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1995년, 6년에 닷컴이 생긴 것처럼 또 이제 사물 인터넷이 모든 기업에 또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은 닷컴이 1994년, 95년에 인터넷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듣도 보지 못한 회사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잘못하면 소니처럼 굉장히 약해지는 거고, GM이나 이런 것도 어느 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도 이 사물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제품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냐 아니면 사라지냐, 마켓에서 사라지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 가트너가 하여튼 요거는 이제 오늘 뭐 이슈는 아닌데, 가트너가 앞으로의 탑 10가지 그 테크놀로지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가지 트렌드 중에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인텔리젠트다. 인텔리젠트는 스마트와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스마트보다는 좀 인텔리젠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영어권 미국권에서는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말은 어디나 다 같이 써요. 독일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다. 메쉬라는 거가 약간 그물망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인터넷도 그물망입니다. 사실은 인터넷이 옛날 네트워크와 다른 거가 뭐냐면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거죠. 백업이 필요 없는 그물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와이파이도나 이런 것도 도시 같은 데는 메쉬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보면, 오늘 뭐 여기에 자세히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뭐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향후 10가지에 대해서, 향후 5년 내에 전환점에 도달하게 될 빠르고 성장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과 고급 머신러닝. 이건 뭐 우리 알파고 때문에 깜짝 놀랐죠. 뭐 알파고나 뭐 요즘에 뭐 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능형 웹, 스마트 앱. 그 요새는 이제 앱도 뭐 이런 앱 보셨죠? 사진을 찍으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 뭐 수학적인 수식을 사진을 찍으면은 얘가 답을 내주는 그런 좀 지능형 웹. 옛날에는 이제 그 전에도 조금 지능형이 있었죠. 사진을 찍으면 이게 명암으로 해서 해석도 해주고, 이런 지능형 웹이 계속 나오겠죠. 그냥 단순한 웹을 떠나서 지능형 웹이 나온다는 거죠. 또 한자면은 지능형 사물 인터넷. 이거는 뭐 IoT 중에 뭐 내가 체력 관리를 해준다든가 운동을 해준다든가 무슨 굉장히 뭐 시간 관리나 이런 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많이 나돌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요거는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제3의 다른 거가 계속 나오겠죠.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그 사실 버추얼이라는 말이 거의 진짜와 같다라는 뜻인데, 일본 쪽에서 이제 가상이라는 가짜를 쓰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감이 가짜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가상이라는 건 버추얼입니다. 거의 같은. 그 분간을 못하는 그 느낌이 다르죠. 가상이 영어로는 버추얼인데, 버추얼이나 사이버라는 말인데, 그 가상현실 그러면 이거 게임이나 가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거의 분간을 못할 정도의 그 현실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저희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죠. 이따가도 한번 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스마트페이 뭐 이런 거가 카드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디바이스 하나만 가지는, 웨어블 디바이스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동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그런 점점 안 쓰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다음에 대화형 시스템. 요거는 이제 그 사실은 시리 같은 거가 나왔었는데 그 아마존에서 그 이런 대화형 시스템을 나오다가 요새는 이제 KT도 나왔더라고요. KT나 SK도 대화형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용도 있고 비즈니스용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자기네들끼리도 대화를 하겠죠. 머신 투 머신도 대화를 하겠죠. 그런 시간 되면 이제 인간의 단순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화형 시스템에서 더 적용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감정 노동자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일자리 없어지는 거는 그 디지털 사회에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면 디지털 사회에 반감이 생기겠죠.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성공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 플랫폼. 그 다음에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돌아와서 그 PLM을 하기 전에 이제 엔지니어링의 PLM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될 건지. 지금도 사실 충분한 옛날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사실 PLM이 초창기에 나온 거에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나 UI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그 코어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또 이제 요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제품 환경은 하드웨어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인터넷 서비스 환경이 굉장히 그 통합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옛날에 하드웨어만 있었을 때는 그냥 모델이 3D 모델 하나만 했었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모델 베이스 디자인, 모델 베이스드 디피니션, 모델 베이스드 디벨로프먼트, 모델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 저는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은 말이고 거의 기술적으로 막 이거다 아거다 하면은 하겠지만 그 모델 기반 디자인이나 디피니션이나 디벨로프먼트나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많이 용어를 비슷하게 써요. 사실은 제품 디피니션, 디벨로프먼트, 디자인 그거는 이제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어떤 개념적으로 쓸 때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모델 기반 엔터프라이즈 전략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즘에 그 주로 디지털 엔지니어링에서의 말하는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 모델이 전에는 디지털 시대 전에는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의 원본이 그 전에 옛날에는 스캐너에서 그 그림을 그려서 스캔을 하고 문서를 해서 스캔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는 아날로그를 스캔해서 디지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원본 자체가 디지털에서 나와요.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거죠. 옛날엔 스케치 해가지고 그걸 보고 CAD에서 디지털로 그렸는데 지금은 스케치 자체도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모델을 여기서 보면 통합 모델이어야 돼요. 그 모델이 스키매틱스, 3D 모델, 그 다음에 컴포넌트, 카탈로그, 스페시피케이션 이것도 다 디지털에서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문서를 많이 했었는데
애널리스도 그렇고, 네트워크 모델, 이런 모든 것들이 디지털 원본에서 나와야 되니까 디지털 엔지니어링 모델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 옛날에 캐드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그 모델 베이스 디피니션을 3D 모델의 중심으로 자꾸 두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하루아침에 그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그 CAD, 3D CAD로 그냥 3D 모델을 딱 만들면 그냥 설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 포션이 적어든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데에는 어널리시스 한 거를 3D 모델로 해야 되고, 3D 문서, 3D 그 동영상, 모든 게 다 디지털 포맷으로 3D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4.0, 그 다음에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모델 기반의 제품 개발이라는 거죠. 모델 기반의 제품은 뭐냐면, 그 가장 이상적으로 들리는데, 모델을 따로따로 가져가지 않자라는 거죠. 따로따로 가져가더라도 커다란 모델의 통합.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모델 대신에 제품 구조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범 같은 거라든가 엔지니어링 엠범. 그래서 모델 제품 구조가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모델 중심이라는 거가 엔지니어링 4.0이랑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모델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현업에서 가면은 자기 회사에 맞게 굉장히 다양한 코스트 모델, 그 일렉트로닉 모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체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나로 해버리는 그런 거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거는 일반 벤더들의 데이터인데,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모델, 그 모델 하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그 운영해 보는 거죠. 코스트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테스트, 베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런 그 코드를 제너레이션해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몇 년 전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디가 시작을 했냐면은 주로 그 엔시스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주로 모델 베이스라는 말이, 그전에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말이 있었는데, 그걸 마케팅해서 잘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엔시스가. 근데 이제 다른 경쟁업체도 이제 성공하면 비슷하게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그게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4.0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핵심은 통합 모델 기반의 CA입니다. CA가 이제는 CAD나 이런 거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는데, 나눠져서 이렇게 분산돼 발달되는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거죠.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4.0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가 중요함에 따라서 해석, 통합 모델 기반의 설계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해석에는 멀티 피직스라는 그 용어가 요새는 이제 트렌드죠. 이것도 몇 년 전에 이제 이거가 나오면서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먼저 써가지고, 저는 멀티 피직스라는 말이 약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먹히는 거죠. 멀티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그 전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멀티 디스플린은 약간 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다가, 멀티 피직스 그러니까 피직에서 굉장히 물리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물리학을 통합으로 같이
하는구나라는 의미가 딱 되니까 굉장히 일반인들의 현업이나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멀티피직스나 뭐 멀티디스플린이나 뭐 어떤 방향성은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멀티피직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보통 해석이 로키드에서 항공기 해석을 할 때 CA 분야를 나누는데 13개로 나눠요. 그게 뭐 스트럭처, 뭐 에로다이나믹스, 그다음에 다이나믹, 그다음에 서멀, 뭐 플루이드 다이나믹, 그다음에 이제 진동, 그다음에 이제 13번째가 이코노믹 애널리시스,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통합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멀티피직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죠. 어떤 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최적화됐는데 다른 데 그거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만큼 기술이나 뭐 이런 거가 안 됐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거가 안 됐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굉장히 기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지금 CA 엔지니어들이 옛날에는 한 제품이나 제품 중에서도 그 분야의 제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 하나만 하면은 이제 괜찮았는데, 지금 골치 아파진 거예요. 누가 평생 구조했던 친구가 연력학이나 뭐 이런 오거스틱이나 뭐 EMI, EMC 전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기반 설계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뭐 모델 베이스 디자인, 디벨로프먼트, 뭐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델링,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서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프로세스 툴, 인프라스트럭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이거가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프레임워크인데, 어떤 데는 모델링까지만 할 수고, 이게 점점 끝까지 할수록 그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숙 단계를 이렇게 나눈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4.0와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모델 기반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모든 건 기반을 나눈 거죠.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다 갖다 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벤더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창출한 게 아니라 여지껏 나와 있는 어떤 패러다임에서 갖다 쓴 거예요. PLM도 뭐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많이 갖다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모든 엔지니어링의 철학적인 그런 가장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 엔지니어링은 약간 V자형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V자가 여러 개라는 거죠. 다중 V형.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EDS, 뭐 와이어 하니스니 뭐 전자 뭐 이런 거, ECAD, 그 다음에 그냥 CAD, 3D, 메커니컬 CAD,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임베딩이나 PCB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여기 사다리에 보면 다 연결돼서 가야 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게. 사실은 요구사항, 뭐 펑션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뭐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에 삼성 노트 7의 어떤 배터리 문제도 설계 결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체크하지 못하면 나중엔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 엄청난 나중에 회사의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나 엔지니어 4.0가 없는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엄청난 리콜만 회사 망하는 것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 우리 컴퓨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처음에 인풋을 할 때 엔지니어링 설계를 잘못하면 아무리 스마트 공장이라도 결국 잘못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게 스마트 공장에 짝사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 공장 따라서 하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제품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디지털 요소가 들어가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퀵 스타트업, 프론트 로딩, 엔지니어링 이피션시, 타임 투 마켓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하지만 더 많은 시뮬레이션과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G의 디지털 스레드 이런 것들도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핵심이 여기에 모델 베이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 뭐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지털 트윈도 사실은 IoT로 가다가 나중에 사이버 월드와 피지컬 월드의 만남이 CPS라면 그 전에 중간 단계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비전은 비전대로 놔두고 지금 어떤 단계로 갈 거냐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6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호환성, 버추얼라이제이션, 시뮬레이션을 떠나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인 거죠. 한 단계 더 가서.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PLM이라고 그러는데 PLM에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수용하는 PLM, 디지털 PLM은 요 6가지의 패러다임을 가진 PLM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PLM은 지금 굉장히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볼트에 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PLM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지금 PLM은 사실 CA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 PLM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PLM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의 PLM은 상세 설계에서 모두 다 결정한 인정한 데이터만 볼트에 집어넣는 거로 지금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느슨하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이나 버추얼라이제이션 한 데이터를 코드를 제너레이터 된 것만 PLM에 하고 나머지들은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되지 않는 PLM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캐퍼빌리티 이거가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PLM에 보면 이 앞에 PLM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인터오퍼러빌리티 PLM, 버추얼라이제이션 PLM, 디센트럴라이제이션 PLM, 리얼타임 캐퍼빌리티 PLM. PLM이 지금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프로세스가 지나면 그걸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의 PLM은 리얼타임 캐퍼빌리티 PLM인 거죠. 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은 동시에 그 리사이클 엔지니어나 폐기 엔지니어나 메인테너 엔지니어와 직접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PLM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라이프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모든 사이클이 플랫으로 돼 있는 거가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PLM인 거죠. 좀,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제품은 서비스에서 이걸 어떻게 서비스할 건가지 PLM 개발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서비스하고, 스마트폰을 내가 팔았으면 이걸 어떻게 서비스하고, 몇 년에는 언제 업데이트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커뮤니티는 어떻게 하고, O2O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현재 PLM은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러리티, 모듈별로다가 이제 굉장히 내가 쓴 만큼 쓰는 거죠. 뭐 그냥 다 사가지고. 왜냐하면 PLM도 너무 비대해가지고 어떤 부서는 그냥 어떤 모듈의 일부만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뭐 PLM 벤더들이 훨씬 바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크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기회도 되고 위기가 되는 거죠. PLM 벤더들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가지고 이제 3D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에 그 강의했던 그거를 조금 인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인데 그 모델 베이스 디자인과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요런 그 V자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시간이 좀 나와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PLM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PLM, 디지털 엔지니어링 PLM은 저희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커넥티드 카.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이것이 그 디지털 엔지니어링 PLM의 그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래서 테슬라라는 데는 이제 뭐 디지털 카가 나오면 뭐냐면 그 내가 뭐 시나리오가 이런 거죠. 내가 차를 샀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에 스포츠카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스포츠카 옵션을 소프트웨어로 내 차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 2달 동안 제가 스포츠카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포츠카는 뭐냐면은 컨피그레이션이 그 빠른 가속력이지 않습니까? 스포츠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포츠카가 없는 게 있어요. 쾌적함. 자동차에. 그 일반 차는 쾌적함에 특화가 됐다면 스포츠카는 그걸 전자차에서는 다 소프트웨어로 해결한다는 거죠. 옛날 스마트폰이 소프트웨어 해결하듯이 그 스마트카에서는 소프트웨어 해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해서 옛날에 피처폰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업체는 굉장히 그 스마트폰에다가 그 다양한 기계를 뭐 하드웨어를 막 많이 집어넣으면은 그게 그 PC처럼 PC폰이 되는 거죠. 작은 PC폰이 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업체는 그걸 소프트웨어로 해결한 거죠. 소프트웨어로 TV를 보고 소프트웨어로 음악을 듣고 음악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어떤 회사는 거기에다가 그 하드디스크 양용을 넣는지 뭐 이걸 해서 거기에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용량을 높이거나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자동차도 디지털이나 스마트카 자동차도 소프트웨어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번 시간에 한 것처럼 그 12가지의 그 PLM에서 이슈가 되는 12가지를 전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PLM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이슈, 패러다임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여기 오늘 소개할 거는 디지털 테페스트리입니다. 디지털 테페스트리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라이프 사이클로 이렇게, 원래는 PLM은 있잖아요. 라이프 사이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컨셉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 어널리시스 단계가 가고,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시뮬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고, 안 되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팩처링 생각하고, 매니팩처링에서 문제가 되면 다음 생산을 할 때 그 적용해서 하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해서 폐기하고, 요 하나하나가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인데, 디지털 테페스트리나 앞으로 우리가 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PLM은 그 어떤 띠가 시리얼 띠로 된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이렇게 평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메쉬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컨셉츄얼라이제이션 할 때 시뮬레이션 해봐서 아니면 여기에다가 하고, 나중에 오퍼레이션이나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도 다 컨셉 디자인 할 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화 돼가지고. 이것이 기존에 있는 PLM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PLM과 다른 차이라는 거죠. 요 그림 하나가. 제가 저기도 하나 비교해서 보여드릴까 그랬었는데, 제가 PLM 지식에서 나온 그 원형 형태의 그거는, 한번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가상,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거나 3D 프린터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초반기에. 그리고 모든 거가 3D나 모델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 베이스 시스템 디벨로프먼트 환경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서로 그대로 많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동시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키텍처, 캐드, 매니팩처, 퍼포먼스, 일렉트로닉스, 버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로다가 모델 베이스 에더 엔터프라이즈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델에 가는 것이 그 회사에서 가장 큰 모델링.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시스템 모델링, 메커니컬 모델링, 일렉트로니컬 모델링, 소프트웨어 모델링, 테스트 모델링, 그 다음에 프로덕션 모델링, 서브체인 모델링, 오퍼레이션 모델링을 동시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하나도 다음 단계별로 갔는데 이게 한꺼번에 하는 거죠, 모델링.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모델링 중에서도 디자인 모델링, 퍼포먼스 모델링, 코스트 모델링을 또 세부적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델링이 여기에 이제 3D CAD 모델링에 커다란 게 있잖아요. 시스템 컨셉 모델, 그 다음에 테스트 모델, 아키텍처 모델, 어나리시스 모델, 이런 거, 소프트웨어 모델, 펌웨어 모델, 이런 모델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PLM이라는 거가 이런 모델에 대해서 어떤 모델로 관리되는, 옛날에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볼트에 집어넣고 사용을 했는데 프로세스나 뭐 이러는데, 이제는 모델이 더
중요한 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모델들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델과 전체 시스템 모델은 아키텍처, behavior, traceability, requirement, constraint, specification 이런 것들만이 PLM에서 어떤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굉장히 많이 새롭게 기존에 있는 틀을 끝나고 디지털 엔지니어링 PLM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전 세계에서는 리딩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요즘에 굉장히 사실은 비즈니스 환경도 안 좋고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하는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네. 오늘 강의가 진짜로 영어가 반이라고. 죄송합니다. 영어를 왜냐하면 한국어로 해석되면은 의미나 이렇게 잘못 할까봐 제가 나름대로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정립도 좀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겨울에 좀 이걸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일 분이 ERP 사용 중인데 추후에 PLM 적용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개략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전 준비 작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RP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말하는 코스트 모델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ERP나 리소스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양산 모델 이런 것들이 ERP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트 모델일 것 같아요. ERP에서는. 그전에는 그냥, 코스트 모델이, ERP의 약점이 뭐냐면, 현재 결과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ERP에서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예측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 미래의 데이터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천영근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델 베이스 디자인 통합을 지원하는 PLM 솔루션이 시중에 나와 있나요? 어떤 제품이 가장 가깝다고 보시나요? 사실 모델 베이스 디자인은 지금 모든 벤더들이 자기네들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받았습니다. 거의 채워넣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게. 왜냐면 우선, 제가 볼 땐 지멘스인가요? 요번에 저기 샀죠. 이캐드 회사 샀죠. 멘토를 샀는데,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할 때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이캐드와 엠캐드의 통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품을 항공일기 개발할 때 보면은 이캐드와 일렉트로닉 캐드와 엠캐드의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걸 할 때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지멘스가 깜짝 놀라게 이제 멘토라는 이캐드 회사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도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다소나 PTC도 이캐드 회사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토데스크도 이캐드 회사를 이제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캐드 회사에 뭐 이캐드도 이제 여러 종류인데 뭐 이플레인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멘터와 비슷한 주케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다소가 주켄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김지호 님이 어느 기업이 IoT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최소의 자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IoT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임베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가 IoT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거거든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임베딩 소프트웨어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FM 라디오에도 임베딩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고 퓨처폰에도 임베딩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임베딩 소프트웨어 플러스 확장된 일반 어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임베딩 소프트웨어가 확장된 그런 회사가 Io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재영 님이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참여할 거예요. 제가 돈을 안 되지만 열심히 한번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오늘과 관계는 없지만, 여기 있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사실은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더 나가서는 한 40년, 그렇게 가깝게 40년 전에는 그냥 굉장히 어렵게 우리 선배들이 하셨고, 또 30년 가까이에는 지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도 하고 했는데 이런 새롭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후배들이나 솔선수범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굉장히 받아들이려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걸 가지고 안 받아들일 분이 있어요. 딱 나누면. 근데 안 받아들일 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는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가 좀 더 잘하고, 현대자동차도 전기차나 이런 데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외국 기업들은 진짜 특히 미국 기업들이나 몇 기업들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옵니다. 저도 그걸 따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저도. 근데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조금나마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뭔가 있는가 보다. 나도 좀 공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저희의 강의마당에 굉장히 작은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강의마당이 21번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가까이 왔고, 처음에는 좀 PLM 중심이었는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지껏 21번 강의한 것 중에 오늘 강의가 사실은 자료도 제일 많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21번째 디지털 엔지니어링 PLM 강의는
2016년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7년에 이 방송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